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면 과연 우리 세상 금융의 판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겉으로 뉴스 한 줄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뒤에서 돈이 흐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 거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이 기업들이 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조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잇따라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축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는 거, 이 겉으로 잔잔한 호수 밑에 거대한 해류가 방향성을 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 리플랩스의 모니카 롱 대표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말이면은 포춘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암호화폐의 투자 익스포저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토큰화 자산으로서 재물을 운영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여러가지 실제 활용 단계로 들어설 거라는 의미인데요. 얼핏 듣기에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가만히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시 환경의 변화겠죠.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그렇게 상승했던 금리가 2025년 들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이 작년 하반기에만 3번이나 금리를 내렸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5%를 넘어가던 금리가 꺾이니까 이 돈줄이 조였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력이 조금 생겼어요. 높았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미뤄왔었던 미래 투자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요즘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규제의 변화였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규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작년에 이름도 거창한 미국 안정적 스테이블코인 혁신법, 줄여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었죠.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규제 틀 안에 넣어준 첫 번째 사례였었고, 유럽연합에서도 미카 규정을 시행해서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면허랑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아시아 금융업부도 재빠르게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각 국가의 정부랑 국제기구가 일제히 룰을 만들어주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도 시작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 분위기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작년 중반엔 코인베이스가 대기업 경영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은 이미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만 안 드러났지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인력도 뽑아두고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청신호가 켜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인프라랑 사례의 축적입니다. 한마디로 쓸거리가 생겼다는 건데, 과거 같은 경우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접한다고 해봐야 겨우 비트코인 조금 사두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유용한 툴이랑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변동성 없는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이 스테이블코인은요, 요즘에 기업 재무 담당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거. 실제 수치를 보면 실감이 와요. 2025년 초에 2천억 달러 남짓이던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이 연말에는 3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폭증한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더 놀라운데요. 2025년 9월 한 달에만 1.25조 달러, 그러니까 1조 2,500억 달러어치 결제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분기 단위 스테이블코인 결제액이 비자 카드 전체 결제액보다 많다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정답은 편리하니까 그렇겠죠. 이 페이팔은 아예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해서 자사 결제망에 통합을 했고,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자기 정산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이 기업들 측면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로 돈을 보내든 은행 문턱 없이 몇 분 안에 달러 송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동남아 협력사에 대금 보낼 때 생각해보세요. 이 기존 방식대로라면은 은행 국제 송금에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달러로 바로 결제해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 그것도 24시간 365일 가능합니다. 이런 맛을 본 기업이라면 굳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전통 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스타트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랑 은행들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해가지고 2025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오닉스를 통해서 토큰화된 채권을 담보로 기관들끼리 실시간 대출 반납까지 하는 이런 서비스를 상용화했죠. 덕분에 기관들은 국채를 옮겨 담고 꺼내는데 걸리던 며칠의 시간이 단 몇 초로 단축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러던 보수적인 실무자들까지도 어라 이게 되네 이러고 눈이 뜨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탄탄한 성공 사례가 쌓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업의 재무팀은 블록체인을 몰라서 못 쓰는 단계가 아니라 알아둬야 유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대기업 재무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도 온체인 단기 자산으로 이자는 좀 더 정산받을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해외 자사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내부 정산하면은 결산이 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식의 검토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행보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게임 유통기업 게임스탑은 작년 한때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죠. 테슬라나 스퀘어, 블록처럼 여러 가지 일찍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 대열에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거. 2020년만 해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예외적인 회사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은 일종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전 세계 공개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 캐시를 그냥 두지 말고 일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두자, 이런 식의 결정이 현재 이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오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들의 암호화폐 활용이 보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대, 이런 식의 뉴스가 전부였다면은 앞으로 나올 뉴스는 무슨 기업 결제에 자체 코인 활용했다, 혹은 땡땡 회사 재무 운영에 온체인 펀드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기업이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토큰화한 국채나 온체인 펀드에 넣어두고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본사랑 지사 간에 정산할 때도 은행이 아니라요, 스테이블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 금고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굴리고 배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중에 현금이 남으면요, 즉시 온체인 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요, 몇 초 만에 빼서 다른 결제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모니카 롱 리플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죠. 앞으로 5년 내에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절대로 허황되지 않다라고 봐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그림인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다국적 기업 재무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우리 이번 분기에 남는 유동자금 1천만 달러치가 있으니까 온체인 국채로 굴리자, 혹은 이번에 중동 거래처에 납품대금 5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은 바로 본사 금고로 들어오니까 환전과 송금 수수를 아끼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실무 옵션으로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 실제 사용 가치가 확인되니까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채택 물결의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의 효과는 기업 효율 상승이겠지만 더 재밌는 거는 2차, 3차 효과입니다. 먼저 금융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예전처럼 은행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활용을 늘린다. 은행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예 은행 발행 코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몇몇 은행들은 시범 프로젝트를 거쳐서 자기들만의 달러 코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은행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 이어서 통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금 달러화는 미국 정부랑 연준이 발행하지만요, 어쩌면 머지않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의 국제 결제 통화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간 기업들이 만든 달러 토큰이 세계 곳곳에서 결제의 기본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 나라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려고 할 거고,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내놨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실험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통화 발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새로운 경쟁이나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국제금융 질서까지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어서 투자 시장이랑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가 본격화된다. 기존 전통 자산 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질 거고, 부동산 조각 투자 토큰, 미술품 조각 NFT, 국채 토큰, 이런 것들이 흔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코인은 코인 시장에, 주식은 증권 시장이라는 구분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미래에서는요, 이 코인 거래소 어플에서 국채 토큰이나 부동산 토큰을 사고 팔고, 또 반대로 증권사 어플에서 비트코인 ETF나 토큰화 채권을 함께 거래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자금의 흐름이 한 군데로 모여든다는 건데, 이게 바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판도를 다시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주도권의 이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돈의 흐름에 판을 바꾸고 있죠. 인터넷이 정보 유통의 판도를 뒤흔든 것처럼 이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이미 거대한 변화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물줄기를 타는 쪽과 놓치는 쪽으로 명암이 갈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판의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 월가, 그리고 실리콘밸리, 그리고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거고 새로운 승리자가 나타나겠죠.
저는 이 구조 변화를 한마디로 조용한 금융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 흐름은 시작이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포춘 500 절반이 암호화폐를 채택한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선입니다. 거시경제, 기술, 규제 이 모든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졌고요. 기업들은 효율과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이 표면 뉴스만 보면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속내 구조를 보면 이미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의 판도 자체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한 발 앞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읽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포춘 500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금융 문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돈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남들이 여전히 낡은 금융의 틀에 갇혀있을 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고 스스로 진화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유연함 이게 바로 미래에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격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성공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 신사 채널이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믿고 들고 있던 동맹국들이 그걸 내던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일까요? 이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셀 아메리카, 미국 재산을 팔아치운다 이런 공포감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가 보이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요. 이 도대체 그린란드에서 시작된 이번 이야기가 왜 리플 XRP 같은 코인 투자자들까지 숨죽이게 만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이 과연 진짜 안도 랠리인 건지 아니면 거대한 판도의 균열이 시작된 신호탄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그린란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남극 펭귄만큼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그린란드 문제가 도화선이 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고요. XRP 가격마저도 직격탄과 반등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시계를 지난주로 조금 돌려보자면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모두 농담으로 여기던 얘기를 진지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린란드 영토를 가진 덴마크랑 유럽 국가들이 반발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8개 나라가 반대하면은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라고 경고를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흘렸어요. 이 동맹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청천벽력이죠. 설마 우리한테도 무역전쟁을 거냐 이러면서 급기야 덴마크랑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자국 군대를 그린란드에 급파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한 건데 이 미국과 유럽 2차 대전 이후에 늘 한편이었던 동맹이 이렇게 정면 충돌 위기로 치닫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앞다퉈서 매도를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2%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두들 머릿속에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 악몽이 스쳤을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 유럽 무역전쟁이 벌어지나? 그럼 세계 경제는 얼마나 타격을 입지? 이런 공포감이겠죠. 근데 이번에 단순한 무역 갈등 공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이 틀어지는 관계는 곧바로 셀 아메리카. 지금 미국 자산 팔기 공포로 번졌는데요. 실제로 행동이 나왔어요. 덴마크의 한 연금 펀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전량을 매각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규모는 1억 달러, 약 1,300억 정도라서 국채 전체 시장에 비하면 3발의 피였지만 상징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 동맹국이 미국 국채를 손절매하겠다 이렇게 공개 발표했고, 그러면 이게 유행이 된다면 유럽 전역 국가에서 미국 국채를 다 같이 팔아버린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도 못하겠죠. 이유는 표면적으로 미국 재정도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 수익률이 안 나서라고 했었지만 이 시기가 딱 그린란드 갈등 한복판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눈치를 챘어요. 이게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유럽의 보이지 않는 반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본 거는 바로 혹시 다른 나라들도 미 국채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대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미국 자산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주식과 채권 합쳐서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 일부만 정리해도 미국 시장은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의 행동을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덴마크랑 국건이 함께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외교 수사 같겠지만 맥락상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캐나다까지도 미 국채를 판다, 상상만으로도 월가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공포는 공포를 낳습니다. 설마 싶었던 미국 자산 이탈이 진짜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이 불이 붙었죠.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 돌파했고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었던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마저도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 가격이 폭락하면 수익률, 즉 금리는 급등합니다. 실제로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4.3%까지 솟구쳤어요. 불과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팔아넘겼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서 미국에 돈 맡겨놨다가는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 금리 급등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정부랑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리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찬바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채랑 증시가 폭락하는 동안에 정작 달러 가치는 어떨까요? 평소 위기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꼬였습니다. 미국 내부 문제가 터진 거라서 미국 달러화도 살짝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지수를 보면은 갈등 고조 국면에 소폭 밀렸어요. 대신에 유로화 가치가 방어가 되고요. 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자금들이 달러 대신에 금, 엔화 이런 쪽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암호화폐 쪽의 자금도 한때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파산하는 이런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5% 넘게 미끄러졌고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낙폭을 보였어요. XRP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 가까이 밀리면서 국내 가격으로 3,000원대에서 2,700원대로 후퇴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이 미국하고 유럽이 싸우면은 이 중간에 끼는 암호화폐는 어부지리로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현실은 일반 위험자산처럼 휩쓸려 내려갔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평소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런 말도 많지만요. 정작 시장이 놀랄 때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제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 이런 쪽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 큰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위기 때는 주식이든 코인든 일단 팔고 봐요. 그리고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매도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21일을 정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 해결하려고 군사력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거고, 그제서야 조금 긴장이 풀리나 했는데 결정타는 1월 22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죠.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고 그린란드랑 북극 전체에 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관세는 실행하지 않겠다라고요.
전격적인 철회 선언이었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폭락하던 뉴욕 증시는 급 반등으로 돌아섰고 다우지수, S&P 지수 모두 하루 만에 2% 안팎의 상승하면서 떨어진 걸 만회했어요. 환율도 안정됐죠. 특히 국채금리가 급속하게 진정됐습니다. 하루 전에 4%를 넘었던 10년물 금리가 다시 3%대로 내려온 건데 여기서 최악은 피했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790원까지 내려갔던 게 불과 몇 시간 만에 2,9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바닥을 다지자마자 강력한 V자 반등을 그린 셈인 건데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아니 결국에 이거 제자리로 왔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겉으로는 해프닝, 전부 다 풀렸어 이러면서도 시장이 원상 복귀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런 신뢰의 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드려 보자면은 이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매도하는 거 결국에 번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액도 작았는데 뭐 그렇게 대수냐. 이 트럼프가 수습자를 가지고 위기 넘겼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위기가 일단 봉합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어떤 장면이냐. 동맹국도 필요하면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이 동맹국끼리는 경제적으로 서로 믿고 가는 사이였습니다. 미국이 국채 발행하면은 유럽에서 일본이랑 또 잘 사줘왔어요. 덕분에 미국은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세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떤가요? 그 전제가 흔들린다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시나리오는 적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과 이렇게 다투는 거를 상당히 반기고 있을 겁니다. 아 저러다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정작 미국과 가깝던 나라들이 이런 그림들을 잠깐이나마 현실로 만들 뻔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크게 둘 중 하나겠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해프닝으로 끝나가지고 그땐 그랬지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때 싹튼 균열이 서서히 커져가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저는 후자 쪽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결국에 미국 달러 중심 질서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속으로는 동맹국들의 믿음에 실금이 갔다라는 거고 덴마크랑 캐나다가 미국 국채를 파는 모습들 아 우리도 필요하면은 미국 없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살짝 흘린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건이 누적되면은 언젠가 균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균열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판이 필요해지겠죠. 각 국가에서는 달러 의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할 테고 그 방법으로서 유럽은 유로와 블록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금 비중을 높이거나 자기들끼리 무역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같은 완전히 다른 대항도 부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도 이 전 세계가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 말이겠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고요. 리플의 XRP도 그런 꿈을 꿔온 자산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비록 XRP나 비트코인이 직접 등장한 사건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리플 XRP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실 거예요. 국제성금의 미래니 은행이 쓴다니 그런데 현실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이 과거랑 조금 다른 진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리플 레저상이 일일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늘었다라거나 거래소에 풀린 물량이 줄었다라거나 이 뭔가 실제 사용이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실제 전통 금융회사들이 XRP 인프라를 시험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 미국의 웹뱅크라거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거래소인 제미니가 함께 리플 레저 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올려가지고 신용카드 결제를 정상화하는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 작년 말에 발표된 내용인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뉴스에서는 잘 안 다뤘었지만요.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그린란드 사태로 달러랑 동맹의 균열 조짐까지도 보여버렸습니다. 이 마치 누군가 설계한 시나리오처럼 퍼즐이 맞아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음모론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이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판이었다면 앞으로 수년 수십 년간은 조금 더 다극화된 이런 여러 가지 축이 존재하는 판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있으리란 법은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XRP는 규모 있는 기관들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이라는 점, 여기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이 XRP가 진짜 국제결제 표준의 일부가 된다면 이 지금 가격과 위상은 완전히 바뀌겠죠.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듣보잡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거시 담론에 이름이 오르는 걸 보면요, 10년 후에는 XRP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당장 XRP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추천이나 예측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벌어지는 거시적인 변화들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자산들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한 번씩은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달러 자산, 원화 자산, 부동산, 주식, 코인까지도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세상이 크게 바뀔 때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생각을 안 하시면은 급변하는 것들에 속수무책일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채가 안전하다 믿고 올인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덴마크, 캐나다가 연달아서 미국채를 팔아치우는 상황, 이렇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반대로 금은 죽은 자산이라면서 다 외면한 사람이 이번에 금값 폭등하는 걸 봤다면 또 땅을 치고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이나 금, 주식, 코인 이렇게 4가지 바구니를 늘 나눠 담고자 노력하는데요. 어떤 때는 한 바구니가 조금 손해봐도 다른 바구니가 이득 보면은 전체가 살거든요. 이번에 암호화폐 쪽 자산은 초반에 손해보다가 후반에 이득 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득을 크게 보다가 나중에 살짝 내려왔었지만 여전히 고평가고요. 결국에 각 자산군이 시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는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하루에도 10%씩 출렁이다 보니까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면서 피곤해서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 구조랑 연결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구나, 구조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럼 내 투자 중의 일부는 XRP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의 틀을 잡아두시면 단기 가격 등락에 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로서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했지만요, 동맹국의 미국 자산 매도 시도라는 장면은 우리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달러 패권 질서에 처음 생긴 작은 균열이라고 보는데요. 이 균열이 앞으로 커질지 아니면 메워질지 각각 지켜보셔야겠지만 분명히 예전과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순간에 XRP를 비롯한 새로운 금융 기술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맹도 미 국채를 팔기 시작한다면 달러 질서에 금이 가고요. 또 그 틈새에 XRP 같은 대안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들 계속 따라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반등과 안도감들은 과거랑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 아닌데요. 이 겉으로는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이미 신뢰라는 강물은 흐름을 바꿨고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이 남들이 눈앞에 평온함에 안주할 때 변화된 물길의 방향성을 읽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겠죠. 낡은 질서가 흔들리는 변곡점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부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매도라는 행동에서 오는 재미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못하면 같은 후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매도라는 걸 꼭 어렵고 무거운 선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께서 이 과정을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비슷한 후회 속에서 같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실질적인 경험치는 거의 쌓이지가 않아요. 그냥 힘들었던 기억만 남게 되는 거죠. 코인 시장이 하락하거나 리플이 내려갈 때 조금이라도 팔아놓을 걸, 현금 비중 좀 만들어둘 걸,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다음엔 그렇게 해보자라고 마음까지 먹는데요. 근데 막상 반등 나오고 가격 회복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젠 더 오르겠지, 여기서 팔면 내가 기다린 시간 아깝다, 조금만 더 보자, 이런 생각 들면서 다시 매도를 미루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시 하락이 시작되면 또 한 번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요. 이 후회가 많아봐야 한두 번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후회를 하고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상승 시기에도 결국에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이유로 같은 지점에서 또다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완벽한 고점 매도가 아니라 매도를 해봤다는 경험 그 자체예요.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좋아요. 계획한 만큼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그때부터 매매의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매도가 공포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그 다음 대응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자금, 비중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습관화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투자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리플도 알트도 결국에 팔아야지 최종적으로 내 건데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적당한 일부 비중은
고점과 저점을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나 높은 평균 단가는 낮추고 비중과 수량은 늘리고 싶어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평단만 낮아지고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기다림의 싸움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마침표를 찍는 연습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후회를 경험치로 바꿀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 그 출발점이 바로 매도라는 행동에 있고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단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이 반복된다. 결국 계좌는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당초에 2월 1일부터 유럽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발표에 대해서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이 덴마크랑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유럽이 한바탕 충돌하는 듯 싶다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합의의 틀을 잡고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인데요. 이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고, 현재 암호화폐 중에서 XRP 같은 자산이 덩달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이게 호재처럼 보이는 이 뉴스가 정말로 긍정적으로만 볼 일일까요? 그 이면에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 조짐이 숨어 있다는 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말 살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즉각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었죠. 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8개 나라에서 나는 2월 1일부터 10% 정도의 관세를 추가로 때리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들인데, 이 나라들 상품에 일률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그린란드를 내놔라. 이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한테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한 거다 보니까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럽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했죠. 유럽연합 지도부 측에서는 덴마크랑 그린란드 전적인 연대를 이룬다라면서 미국이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면은 대규모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 외교 무대가 얼어붙으면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1월 18일, 19일경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요. 유럽 증시도 연일 하락했어요. 시장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눈에 띄게 금값이 뛰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암호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그 주에 20을 넘어서면서 2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그만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런 공포감이 퍼졌던 거고, 게다가 상황은 점점 더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그린란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라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 동맹을 상대로 무력을 언급한다. 유럽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설마 이거 진짜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설마를 막은 거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급선회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더니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향후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전격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합의 이해를 바탕으로서 2월 1일 예정이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처음에 관세 폭탄을 꺼냈다가 이제 와서 칼을 다시 집어넣은 모양새인 건데,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긴장했던 시장 투자자들이 일제히 안도하면서 워낙에 압박을 많이 받아서 내려갔던 지수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만 해도 이번에 진짜 무역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었던 사람들이 일단 큰일은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실제로 빅스 공포지수는 관세 철회 발표 직후에 20위에서 16 근처로 뚝 떨어졌고요. 금값도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누그러졌습니다. 또 반대로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해서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할 것 없이 힘을 못 쓰고 흘러내렸었는데, 관세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이 빠르게 낙폭을 되돌렸고 주요 알트코인들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린란드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면에 중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렇게 노골적인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현대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의 균열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라는 특수한 이슈 때문이라지만요. 들여다보면 세계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한 단면입니다. 이 미국은 안전 보장이랑 전략적 위치를 이유로서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인데다가 희귀 광물 자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북극해 항로랑 미사일 레이더망까지도 이 군사 요충지로서 가치가 높죠.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린란드를 탐냈었지만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기는 일화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력 행사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 관세라는 경제의 무게를 꺼내들었고, 그것도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경제적으로 손봐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진 건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겉으로 단합된 대응을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가 약해져 있고 에너지 위기랑 인플레이션까지도 겹쳐 있죠. 그런데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도 등 돌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이 받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진짜 우리 등을 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생겼을 거고,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 관세 폭탄을 날린다고 했을 때 유럽 증시가 더 크게 휘청했던 이유, 이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겠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주축 국가들은 대미 수출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관세 10%면은 기업들 이윤이 크게 줄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하면서 일단 위기는 모면했지만요. 한번 금이 간 신뢰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에 또 어떤 욕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번에는 그린란드였겠지만 또 나중에는 다른 이슈로 미국이 경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 국제질서의 룰이 어느 정도 깨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동맹국끼리는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신뢰가 있었는데 그 선을 넘으려고 한 사례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갈등의 파급 효과가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유럽이 전략을 재정비할 거예요. 미국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칠 뻔했으니까 이게 자주국방이든 경제동맹이든 뭔가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가 미국 눈치만 볼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면은 유럽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거나 유럽연합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유럽에 손을 내밀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미국 대신 도와주겠다, 우리랑 손잡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유럽도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정치 구도가 제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트럼프는 여기서 위기의식을 또 느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관세랑 달러 패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유럽은 달러로 결제되는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유로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을 유럽연합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이나 암호화폐 기반 결제 같은 이 탈달러 틈새 전략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가 블록화돼가지고 미국 주도, 중국 주도 혹은 디지털 통화 연합 이런 식으로서 갈라질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아직까지 먼 이야기 같지만 이런 균열 조짐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이번 그린란드 사태라는 점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왜 XRP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위험 신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부터 줄줄이 올랐는데 XRP 상승폭이 유독 컸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가격이 오르기 전부터 XRP 네트워크 내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지난 연말부터 리플 레저상에서 거래량이랑 활동 지표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1월 13일 XRP 1일 온체인 거래 건수가 145만 건을 넘어서면서 반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리플사가 제공하는 ODA, 그러니까 실시간 국제송금 서비스의 이용이 늘고 있고 리플 레저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 거래도 시작되면서 실제 사용 트래픽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온체인 활력들이 가격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실제 쓰임새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반응하지 않는 갭이 있었던 거죠. 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XRP가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의 조용한 매집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XRP를 대량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 숫자가 수천만 개를 시작해보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XRP가 묵묵히 매집된 정황이 포착됐었죠. 거기다 놀라운 점은요. 기관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해외 시장에서 XRP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 상품들이 쏙쏙들이 나오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그 ETF들로 유입된 자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리드리자면 XRP 가격이 한동안 지지부진할 때 그 뒤에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뉴스라는 방아쇠가 딱 당겨지니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폭발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XRP를 단타로 접근하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리죠.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는 전부 현물 매매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XRP 가격은 관세 철회 소식이 나오자마자 단숨에 2달러 초반에서 2달러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쇼포지션 잡았던 세력들이 대거 청산을 당하는 쇼스퀴즈까지도 일어났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쇼 계약이 강제로 정리되면서 이 불이 붙은 가격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레버리지까지 겹친 급등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XRP 시가총액이 수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다들 깜짝 놀랄만한 움직임이었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 있던 큰 손들만 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발 돌발 사태가 국제 동맹 질서에 충격을 안겨줬고 이에 따른 시장이 공포랑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전환으로 안도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XRP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며칠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번 일이 남긴 상처랑 변화의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세 철회로 상황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여도요.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분명히 금이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달러 패권 질서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후에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미국과 유럽 동맹의 견고함에 의문부호가 찍힌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은 언젠가 플랜 B를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B에는 달러를 대체할 결제망이나 또 자산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틈새에서 XRP 같은 민간 암호자산의 의외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당장 각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부터 XRP로 거래합시다. 이러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로와 불로 강화하거나 각국의 CBDC 개발 쪽으로 먼저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제 금융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초기 국면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은 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대안 자산에서도 일부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이번 XRP 급등이 보여줬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 그린란드 사태가 표면적으로 미국과 유럽 사이 해프닝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판의 이동의 한 장면이라는 거. 미국 중심 달러 패권 체제에 대한 전 세계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이랑 자산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는 그 많은 대안 중에 하나겠죠. 이미 상용 단계에서 활용되는 몇 개 안 되는 암호자산 중에 대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맹 균열에 대한 큰 흐름 속에서 리플 XRP가 얻을 수 있는
있는 입지를 무시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균열들이 결국에 커다란 지각 변동의 시작일 수 있는 거고요. XRP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린 거고, 이 겉으로 보이는 뉴스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XRP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안도하고 있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과거랑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동맹 균열 속에서 XRP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동맹 균열, 그리고 XRP의 폭발적인 움직임들, 기존의 합리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비합리적인 변화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낡은 패권이 저물고 새로운 금융의 지평이 열리는 거대한 진보의 시작이라는 거. 이 남들이 과거의 관성에 안주할 때 변화의 불씨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선점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비합리적인 용기야말로 성공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거예요. 혼란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파도에 올라탄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요, 마침내 가장 빛나는 이 부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